쓰리스타 할머니가 자신의 군인 손녀 면회를 갔다가 휠체어를 탄 그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부대에서 장애인 취급받는 그녀를 보고 분노하였으며 심지어 부대의 군인들도 그녀에게 노인이라고 무시를 하자 분노하여 전화 한 통으로 사단장을 불러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청사는 주말의 고요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그 거대한 건물의 최상층, 연합사 부사령관 집무실의 주인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하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신, 육군 중장.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전투병과에서 시작하여 최전방 사단장과 군단 작전 참모를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군 서열의 최정점에 위치한 연합사 부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철의 여인.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웬만한 장성들조차 숨을 죽였고 그녀의 서명 하나에 수십만 한미연합군의 전략이 결정되었다. 군 내부에서 그녀의 별명은 강철 여왕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별 3개를 어깨에 짊어진 연합사 부사령관이 아니었다. 화려한 장군복 대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감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운전병을 물리고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다. 그녀의 차는 복잡한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더 북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화로운 논밭에서 점차 삼엄한 군사시설로 바뀔수록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상념에 잠겼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강원도 철원. 휴전선과 맞닿은 제6보병사단 통칭 청성부대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고 긴장이 높은 곳 중 하나인 그곳에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박하늘 하사가 복무하고 있었다.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손녀. 임관식에서 빛나던 손녀의 모습을 떠올리자 강철 같던 그녀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을 손녀를 생각하면 금세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마침내 손녀가 속한 수색대대의 위병소에 도착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병사가 다가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다. 찾아오신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하늘 하사 면회를 왔습니다. 윤서신은 일부러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평범한 방문객용 신분증을 내밀었다. 삼성 장군 할머니라는 사실이 긍지 높은 손녀의 군 생활에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대본부 건물 옆에 마련된 칠이 벗겨진 낡은 면회실에서 손녀를 기다렸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열리고 당직 부사관인 듯한 군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박하늘 하사 보호자분 나오시면 됩니다. 윤서신의 심장이 설렘으로 부풀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섰다. 복도 저편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녀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끽 그녀의 손녀 박하늘 하사는 자신의 2발로 걷고 있지 않았다. 낡은 군용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바퀴를 굴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한쪽 다리에는 발목부터 무릎까지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었고 전투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한때 맑은 하늘처럼 빛나던 얼굴은 잿빛 구름이 낀 것처럼 핏기 하나 없이 어두웠다. 할머니. 하늘이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윤서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과 지난주 통화에서 분대원들과 함께 매복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씩씩하게 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푸른 별과 같던 아이가 이토록 처참하게 빛을 잃고 추락해버렸단 말인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청성부대의 빛나는 명성 아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하늘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윤서신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휠체어 앞에 몸을 낮추고 핏기 없는 손녀의 얼굴을 감쌌다. 차갑게 식어버린 피부의 감촉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 할머니 놀라셨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하늘 하사는 마치 준비된 연극을 하듯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 수색 정찰 나갔다가요. 빗물에 미끄러져서 살짝 넘어졌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이 정도 부상은 그냥 가벼운 찰과상 같은 거예요. 군의관님도 금방 낫는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찢어지게 만들었다. 윤서신은 수십 년간 수많은 군인들을 겪어온 최고의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사고를 당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폭력의 영혼까지 짓밟힌 피해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늘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찰 중 사고라고. 윤서신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시 기상과 지형은 어땠지? 최초 상황 보고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후송은 누가 담당했지?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녀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연합사 작전 회의를 주관하는 듯한 서슬퍼런 기세가 담겨 있었다. 하늘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이고 할머니는 무슨 서류까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냥 제가 운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이는 필사적으로 대답을 회피했다. 그 모습이 윤서신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최전방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사고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군단 지휘통제실까지 즉각 보고되는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하늘이의 설명은 모든 것이 두루뭉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가 손녀를 더 추궁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오만함과 짜증이 가득 섞인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거기.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면회 시간 5분이나 지났잖아. 배가 불룩 나온 상사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거들먹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중대의 선임 담당관인 듯한 그는 자신의 귀한 주말을 방해받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오만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오 상사님, 저희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모습은 상관을 대하는 부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뱀 앞의 개구리처럼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윤서신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오만규 상사는 두 사람에게 다가오며 윤서신의 차림새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서울에서 돈 자랑하러 온 아줌마를 대하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면회 시간은 군법보다 무서운 거 몰라요? 여기가 무슨 동네 쉼터인 줄 아나? 그리고 아주머니 옷 입은 걸 보니 돈은 좀 있으신가 본데 세상이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하늘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 상사님 제발 저희 할머니께는 그러지 마십시오. 뭐? 인연이 지금 선임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야 박하늘. 너 다리 좀 다쳤다고 아주 대가리가 컸구나. 선임 담당관 말이 말 같지 않아? 오만규의 입에서 거침없이 폭언이 쏟아졌다. 그는 윤서신을 보란 듯이 하늘이의 깁스한 다리를 자신의 전투화 발끝으로 툭 하고 건드렸다. 악! 하늘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윤서신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오만규는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들을 지성이 없었다. 그는 눈앞의 귀부인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허, 아주머니는 좀 가만히 계셔. 내가 지금 버릇없는 부하 군기 좀 잡겠다는데 민간인이 왜 끼어들어?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 그는 윤서신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하늘이를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박하늘, 꼴 좋다. 내가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할머니 앞에서 아주 제대로 망신당하는구나. 분대장, 웃기지 마. 넌 그냥 다리 병신된 쓸모없는 계집애일 뿐이야.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결국 하늘이의 눈에서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억울함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오만의 언어는 한 젊은 군인의 영혼을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박하늘 하사의 울음소리는 낡은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고자 했던 군대에서 가장 믿었던 선임에게 짓밟힌 명예에 대한 통곡이었고,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절규였으면 이 모든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보이고 있다는 수치심이 뒤섞인 영혼의 피눈물이었다. 윤서신은 손녀의 무너진 어깨를 보며 자신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40년간 그녀가 지키고 가르쳐온 군인의 명예와 전우애가 눈앞에 저 버러지 같은 자의 군홧발 아래서 더럽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만규 상사의 잔인함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우는 하늘이를 향해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끄러워. 여군 주제에 어딜 끼어들어. 뚝 그치지 못해. 그의 고함에 면회실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저것 봐, 저것 봐. 질질 짜는 것밖에 할 줄 모르지. 군기가 빠져가지고. 여기가 내 울음바다인 줄 알아. 그는 하늘이의 울음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대의 군기를 흐리는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하늘이의 곁에서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윤서신을 향해 조롱 섞인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주머니. 당신 손녀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건 다 당신이 저렇게 나약하게 키워서 그런 거야? 귀한 손녀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아파? 그럼 당장 데리고 꺼져. 우리 부대는 노인네나 장애인이 와서 떼쓸 곳이 아니라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윤서신의 얼굴 바로 앞에서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다리 병신된 손녀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그 목발로 내년 다리 몽둥이를 아예 분질러 버릴 줄 알아. 병신 계집애 노인네 썩 꺼져라.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추악한 단어들이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군부대 안에서 버젓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윤서신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시리도록 투명한 절대 영도의 평온함만이 남았다. 눈앞에 저것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인간의 형상을 한 역적일 뿐이었다. 그리고 역적을 상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윤서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더 느린 동작으로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검은색의 투박한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오만규는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야 내 말이 들리나? 당장 안 사라지고 뭐해? 윤서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그리고는 익숙하지만 지극히 절제된 손놀림으로 누군가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전화번호부 상단에 위치한 이름. 제육군단장 강철민 소장.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통의 전화를 거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 육군 최전방 군단 전체를 뒤흔들고 한 오만한 버러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거대한 심판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부서진 하늘밖 하늘 앞에서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멎었다. 윤서신 중장의 엄지손가락이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육군단장 강철민 소장의 이름을 지그시 눌렀다. 그 작은 행위 하나가 거대한 군 조직의 가장 단단한 허리를 뒤흔드는 신호였다. 뚜루르.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야전 군인 특유의 굵고 힘있는 목소리가 지체 없이 흘러나왔다. 충성. 강철민 소장입니다. 주말에 걸려온 연합사부 사령관의 전화. 강철민 군단장은 그 전화가 결코 평범한 안보 인사가 아님을, 군 전체를 뒤흔들 만한 위기 상황의 전조임을 짐승 같은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강 군단장. 윤서신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든
겨울의 철책선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지금 자네가 관할하는 6사단 청성부대, 그 중에서도 최전방 수색대대에 나와 있네. 그녀의 위치를 듣는 순간 강철민 군단장의 뇌리에 국지도발, 적침투, 총기 사고 등 온갖 종류의 비상사태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연합사 부사령관이 예고 없이 자신의 군단 예하 최전방 부대에 나타났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부사령관님, 혹시 적의 특이 동향이라도 포착된 것입니까? 군단장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윤서신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아니, 이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침묵이 수화기 너머의 이성 장군을 숨막히게 했다. 이곳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세워온 우리 군의 명예가 한낱 버러지 같은 자의 군홧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만규 상사가 내뱉은 모든 폭언과 모욕적인 행위를 한 단어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현실적이어서 강철민 군단장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그것도 한미연합군의 2인자에게 그런 망언을 한 간부가 자신의 군단 예하부대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 군 지휘체계 자체에 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만규 상사는 이제 공포를 넘어 자신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한 기묘한 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장 연합사 부사령관 군단장,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청성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 군단장. 윤서신의 목소리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것은 더 이상 일개 부대의 기강 문제가 아닐세. 자네 군단 전체의 지휘 및 보고 체계가 뿌리부터 썩었다는 명백한 증거야. 지금부터 10분 주겠네. 10분. 철원의 군단 사령부에서 최전방 대대까지 지상의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지휘관용 회전익 항공기로 이동한다 해도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분노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공적인 심판의 의지로 변했음을 의미했다. 자네뿐만 아니라 육사단장과 군단 헌병대장을 모두 대동해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만약 1초라도 늦거나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나는 이 시간부로 연합사부사령관의 권한을 사용하여 한미연합군 전체의 국지도발 위기 상황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시키겠네. 사유는 최전방 군 지휘체계 붕괴로 인한 작전 능력 상실이야. 내 말 알아들었나?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연합사 부사령관의 경계 태세 발령은 한반도 전체를 준전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버금가는 조치였다. 그리고 그 사유가 현실이 된다면 군단장뿐만 아니라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목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였다. 예. 부사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든 10분 안에 가겠습니다. 충성. 강철민 군단장의 필사적인 외침을 끝으로 윤서신은 통화를 종료했다. 철컥.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의 운명을 가르는 소리가 낡은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윤서신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그 작은 몸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늘아. 이 할미가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면회실 창밖, 부대 정문 너머의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상공에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쳤다. 강원도 철원 일대의 모든 군부대에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령이 떨어졌다. 주말을 반납한 수백 명의 헌병대 기동대원들이 긴급 출동하여 군단 사령부에서 수색대대로 이어지는 모든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육군단 사령부에서는 별 2개를 단 지휘관용 회전익 항공기가, 육사단 사령부에서는 별 하나를 단 항공기가 먼지를 일으키며 거의 동시에 이륙했다. 2대의 군용기는 편대를 이루어 마치 분노한 청룡처럼 수색대대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의지에 이 나라군 전체가 이토록 긴박하고 거대하게 움직인 적은 없었다. 오만규 상사는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지축을 흔드는 회전익 항공기의 굉음을 들으며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실성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한 명의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이 응축된 거대한 재앙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두 대의 지휘관용 회전익 항공기가 내뿜는 압도적인 굉음과 하강풍은 평화롭던 수색대대를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주말에 나른한 일과를 보내던 부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에 착륙하는 두 대의 군용기를 보며 경악했다. 별 둘, 별 하나. 군단장과 사단장이 일개대대에 동시에 강림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항공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것은 육군단장 강철민 소장이었다. 야전 군인 특유의 카리스마와 위엄을 자랑하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육사단장과 군단 헌병대장이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했다. 윤서신 부사령관님은 어디 계십니까? 강철민 군단장이 고함을 쳤다. 위병소장이 공포에 질려 대대본부 면회실을 가리키자 3명의 지휘관은 약속이라도 한 듯 면회실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부사령관님. 면회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강철민 군단장은 윤서신 중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군복은 땀으로 축축했고 눈빛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극심한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육군단장 소장 강철민, 육사단장 준장 이태영, 육군단 헌병대장 대령 박상현, 연합사 부사령관 윤서신 중장님께 신고합니다. 10분 내 도착하라는 명령 정확히 9분 30초 만에 완수했습니다. 충성. 군단장과 사단장이 한 명의 상급 지휘관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어 경례했다. 면회실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이 돈 자랑하러 온 서울 아줌마라 수군거렸던 저 여인이 대한민국 군부를 움직이는 최고 실세 중의 실세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윤서신은 그들의 요란한 등장을 차갑게 응시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3명의 지휘관을 차례로 훑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있는 오만규 상사를 향했다. 박 대령. 예, 부사령관님. 군단 헌병대장이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저것이 보이는가? 윤서신이 턱짓으로 오만규를 가리켰다. 저것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신성한 군복을 입고 최전방을 수호하는 전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자일 뿐이다. 지금 즉시 저 반역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군단 영창에 독방 수감하도록. 조사 과정에서 그 어떤 회유나 협박,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와의 접견도 심지어는 변호사 선임 권리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군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함께 온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헌병들이 다가와 오만규를 돼지처럼 끌고 나갔다. 그제야 윤서신은 강철민 군단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 군단장. 자네는 자네가 지키는 성벽이 안에서부터 이토록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녀의 질책에 강철민 군단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 했지만 윤서신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시간부로 해당 수색 대대장과 연대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을 직위 해제한다. 또한 연합사부 사령관의 권한으로 제6보병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선포한다. 검열 기간 동안 사단 전체의 지휘권은 군단 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하고 자네는 매일 아침 나에게 직접 검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이것은 일개 사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별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진실을 찾는 길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시작될 터였다.
무너진 성벽의 중심 수색 대대장실은 이제 윤서신 중장의 임시 지휘통제실이 되었다. 원래 주인이었던 대대장은 직위 해제되어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에는 윤서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군단 사령부의 정예 참모들이 자리 잡았다. 윤서신의 첫 번째 명령은 박하늘 하사의 부상과 관련된 모든 서류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사고 보고서, 부대 일지, 관련자 진술서 등이 쌓였다.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패여갔다. 서류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수색 정찰 중 우천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목격자인 분대원들의 진술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조작의 냄새가 역겹게 피어올랐다. 윤서신은 모든 참모를 내보내고 하늘이를 조용히 사무실로 불렀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하늘이는 할머니의 서슬 퍼런 모습과 자신 때문에 벌어진 거대한 소동에 겁을 먹고 고개도 들지 못했다. 윤서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손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조작된 사고 보고서를 하늘이의 앞에 내밀었다. 하늘아.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이 서류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늘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괜찮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지. 이 할미는 다 안다. 그러니 괜찮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 할미에게 말해주렴.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에 그동안 공포로 꽁꽁 얼어붙었던 하늘이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흐흑 할머니. 하늘이의 입에서 마침내 억눌려왔던 진실의 조각들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부상의 원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중대의 실세인 오만규 상사는 오랫동안 부대의 보급품을 빼돌리거나 부대원들에게 상납을 받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다. 정의감이 강했던 하늘이가 그의 비리를 눈치채고 소대장에게 넌지시 보고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소대장은 무능했고 오히려 그 사실을 오상사에게 흘렸다. 그날 이후 오상사의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하늘이를 모욕했고 분대원들 앞에서 인격적인 수모를 주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정찰날 그는 고의적으로 하늘이의 발을 걸어 가파른 비탈 아래로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에게 다가와 한 번만 더 내 일에 끼어들면 그땐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줄 알라고 협박했다. 함께 있던 분대원들에게도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봤지? 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침묵을 강요했다. 모두가 진실을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오상사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저 때문에 다른 분대원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저도 그냥 제가 실수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이는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윤서신은 희미한 빗줄기를 보았다. 비록 지금은 공포에 질려 있지만 동료를 위하는 손녀의 착한 마음. 그리고 그 손녀의 말 속에 담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목격자들의 존재.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윤서신은 우는 손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이 어둠을 불사를 거대한 불꽃을 준비하는 자의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희미한 빗줄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이 작은 불씨를 온 산을 태울 거대한 들불로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지옥의 문이 열린 수색대대. 윤서신 중장은 그곳에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자비한 처벌만으로는 뼛속까지 박힌 불신과 공포의 문화를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병사들의 굳게 닫힌 입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예리한 의술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압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군단장과 사단장을 자신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매일 아침 호출했다. 별 셋의 연합사 부사령관 앞에 별 둘의 군단장과 별 하나의 사단장이 나란히 서서 전날의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광경은 이 부대에 지금 누가 절대적인 지배자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오늘부터 육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전투준비 태세 진단을 실시한다. 윤서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두장성을 압도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장병들의 정신력과 부대의 전투력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사단 전체의 모든 훈련은 즉시 중지하고 전 장병은 이 진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곧이어 육군본부와 교육사령부에서 차출된 최고의 군 상담 전문가들과 여군들로 구성된 특별진단팀이 부대에 도착했다. 이들은 심리 전문가로 위장한 사실상의 특별수사관들이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사건의 핵심인 박하늘 하사의 소속 분대원들이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심층 면담은 철옹성 같았다. 분대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저희 분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하늘 하사는 개인 부주의로 다쳤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숨기려는 기색과 함께 보복에 대한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며칠간의 소모적인 면담이 이어지던 어느 날, 윤서신은 수색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대 강당에 집결시켰다. 그녀는 화려한 장군복 대신 그들과 똑같은 간편한 전투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나는 오늘 연합사부 사령관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조국의 청춘을 바친 선배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가? 상관의 불이한 명령에 침묵하고 고통받는 전우를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운 명예인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동료를 고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해 묻고 있다. 내부의 적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대가 어떻게 휴전선 너머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전우의 신음소리 하나 듣지 못하는 지휘관이 어떻게 적의 포성을 듣고 아군을 지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들의 자존심에 박혔다. 그것은 그들의 도덕성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자격과 능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판의 저울 위에 서 있다. 한쪽에는 동료를 배신할 수 없다는 그릇된 의리가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군인으로서의 자격과 청성부대의 존속이라는 더 큰 명예가 놓여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녀는 강당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이 아직은 이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침묵은 의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능과 자격 미달을 인정하는 비겁한 고백일 뿐이다. 이 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고하라.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자 명령이다. 그녀의 연설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상황의 본질이 밀고에서 보고로 배신에서 진단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의리 없는 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능한 군인이 될 것인가. 윤서신은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를 던진 것이다. 그날 밤 한 젊은 부소대장이 제 발로 임시 지휘 통제실을 찾아왔다. 그는 차마 동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못했다. 대신 군사 전문가의 언어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보고합니다. 저희 분대의 전투력 저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선임 부사관의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지휘 방식으로 인해 분대원들 간의 신뢰가 붕괴되었으며 이는 작전 수행 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다. 전문가로서의 보고였다. 그러나 그 보고는 철옹성 같았던 침묵의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강력한 망치가 되었다. 심판의 저울이 마침내 진실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보고는 굳게 닫혀있던 수문의 작은 균열이 되었다. 윤서신과 그녀의 특별진단팀은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젊은 부소대장의 보고를 토대로 분대 전투력 저해 요인 심층 분석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분대원들에 대한 재면담에 들어갔다. 오만규 상사의 지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합리적이었나? 분대원들의 신뢰 붕괴를 야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라. 수사관들은 더 이상 범죄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투력과 팀워크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던 분대원들이 전투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배신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능한 비전문가로 낙인 찍히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다. 오만규 상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분대원들에게는 수색 정찰 시 가장 위험한 구역을 의도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분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박하늘 하사가 다쳤던 날의 정찰은 사실 정식 작전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오 상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실시한 안전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정찰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대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의 물꼬가 트였다. 한번 터져나온 진실은 거대한 홍수가 되어 수색대대라는 굳건한 성벽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분대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그동안 부대 내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비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인 행태들을 전투력 저하 요인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 진실들은 끔찍했다. 오만규 상사를 중심으로 한 특정 무리들이 부대 내의 인사, 훈련, 보급까지 좌지우지하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부대원들을 관심병사로 낙인 찍어 따돌리거나 위험한 훈련으로 내모라 부상을 입힌 뒤 개인 부주의로 덮어씌웠다. 심지어는 최전방 소초에 보급되는 부식과 유류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군단 사령부의 안전한 숙소로 옮겨진 박하늘 하사의 상세한 진술과 정밀 의료 기록은 이 모든 증언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할머니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겪었던 부조리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다. 그녀의 용서는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이 입을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진단팀이 한 달간 정리한 보고서는 백과 사전만큼이나 두꺼웠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의 민낯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범죄와 비리, 부패의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윤서신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성벽은 무너졌다.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썩어빠진 돌들을 골라내어 불태워버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임시 지휘통제실에 대기하고 있던 강철민 군단장을 불렀다.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그에게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강 군단장, 자네 부대의 오염 상태가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 송구합니다, 부사령관님. 이제 진단을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지금부터 대수술을 시작하지. 윤서신의 눈빛이 번뜩였다. 군단 헌병대와 특임대를 총동원하게. 그리고 자네 부대의 집을 우리가 직접 청소하는 거야. 진단을 위한 메스는 이제 심판을 위한 칼이 될 터였다. 대수술이 시작된 날 새벽. 청성부대 수색대대는 다시 한번 지축을 울리는 굉음에 잠을 깼다. 그러나 이번의 굉음은 회전익 항공기의 소리가 아니었다. 군단 헌병대와 특임대의 장갑차 수십 대가 어둠을 뚫고 대대 전체를 포위하는 소리였다. 중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막사와 숙소 건물로 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지난 한 달간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부패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었다. 오만규 상사, 직권남용, 특수폭행치상, 초병 특수협박, 군용물 횡령 등 15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김민석 중사, 상습적인 금품 갈취 및 가혹 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대원들 위에 군림하며 왕처럼 행세하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속옷 바람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왔다. 일부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잘 훈련된 특임대원들 앞에서는 어린애의 반항에 불과했다. 그날 새벽에만 오만규 상사를 포함한 그의 무리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간부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중대장과 소대장 등 총 19명이 체포되었다. 부대의 지휘 체계와 부사관단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것이다.
육사단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하고 치욕적인 대청소였다. 숙청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은 윤서신 중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철민 군단장은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타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결국 그는 지휘 책임을 지고 다른 한직으로 밀려나며 사실상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최초 보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사단장과 연대장 역시 모두 보직 해임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모든 부패의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 윤서신은 살아남은 혹은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부대원들을 모두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료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부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윤서신은 단상 위에 서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다. 고개를 들라.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겼던 청성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짓밟혔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분노하라. 여러분의 동료가 저지른 죄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치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 한다. 오늘부로 과거의 수색대대는 죽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수색대대가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대대장으로 야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자 윤서신 자신이 직접 검증한 인물을 소개했다. 새로운 대대는 과거의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하고 투명하며 명예로운 부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이 잿더미 속에서도 진정한 군인의 영혼을 지켜낸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선택하라. 이 치욕의 역사와 함께 땅속으로 묻힐 것인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가장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것인가. 그녀의 외침에 침묵하던 연병장 곳곳에서 하나둘씩 대답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하늘을 뒤덮었다. 대청소는 끝났다. 이제 가장 고통스럽고 위대한 재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어느 날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 매년 각 사단을 대표하는 최정예 대대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육군 최우수 전투대대 선발 경연의 마지막 날이었다. 대회 마지막 종목은 가상의 적에게 점령당한 고지를 탈환하고 적 지휘부를 생포하는 복합 전술 훈련이었다. 모두의 시선은 마지막 주자로 나선 두 부대에게 쏠려 있었다. 전통의 강호 맹호 부대와 2년 전 부대 전체가 해체 직전까지 가는 치욕을 겪었던 청성부대 수색대대였다. 청성부대 마지막 능선 확보. 맹호부대와 거의 동시에 최종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계석의 캐스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2년 전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부대였다. 부패와 폭력으로 얼룩져 무너진 성벽이라 조롱받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지휘부와 남은 대대원들은 윤서신 중장이 남기고 간 개혁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다. 청성부대 수색대대의 움직임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통하는 강철 같은 팀워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자. 할 수 있다. 팀의 가장 선두에서 쉰 목소리로 동료들을 독려하며 마지막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한 명의 여군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하사를 넘어 어엿한 중사가 된 박하늘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유약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낸 자의 강인함과 분대원 전체를 아우르는 따뜻한 리더십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삼성 장군 손녀가 아니었다.
청성부대 수색대대원 모두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최고의 분대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마지막적 지휘소 돌파 작전. 과도한 체력 소모로 인해 하늘이의 돌파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졌다. 그때 분대의 막내인 한 일병이 소리쳤다. 분대장님, 우측. 제가 먼저 엄호하겠습니다. 과거의 수색대대였다면 상급자의 판단에 감히 후임이 의견을 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돌파를 고집하는 대신 동료의 판단을 즉시 받아들였다. 실시. 엄호 부탁한다. 타타타탕으. 일병의 엄호 사격이 시작되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하늘이와 분대원들이 동시에 적 지휘소로 돌입했다. 모든 상황은 단 30초 만에 끝났다. 적 지휘관은 생포되었고 청성부대의 깃발이 고지정상에 꽂혔다. 거의 동시에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다. 우승.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수색대대. 2년 만에 육군 최우수 전투대대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캐스터의 외침과 함께 청성부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포효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다. 치욕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와 땀으로 다시 피워낸 명예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관중석 한쪽 가장 후미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화려한 장군복 대신 수수한 외투를 입은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윤서신이었다. 그녀는 2년 전 청성부대의 개혁을 완수한 뒤 평생을 바쳤던 군에 미련 없이 전역을 신청했다. 그녀는 흙먼지 범벅이 된 채 동료들과 어울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손녀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뿌린 씨앗이 이제는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강인한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하늘이는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다 말고 관중석을 두리번거렸다. 이내 구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달음에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하늘이 정말 멋지더라. 이 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윤서신이 손녀의 땀으로 축축한 얼굴을 자랑스럽게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승리의 함성이 잦아든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완벽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함께 일어설 때, 그때 비로소 가장 강한 팀이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제게 그리고 우리 부대에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의 보호를 받는 손녀가 아니었다. 새로운 청성부대의 정신을 이끌어갈 지도자였다. 윤서신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정말로 끝났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이상이 이제 손녀의 가슴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고 위대한 현실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현충원. 윤서신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손녀가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하늘이가 당신과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의 명예를 저렇게 멋지게 지켜내고 있소.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군인이 아닌 그저 자랑스러운 손녀를 둔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철혈의 심장을 가졌던 강철 여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위대한 정신은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터였다. 그리고 그녀가 일으켜 세운 청성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찬란한 별이 되어 조국을 비출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